저는 제 자존심을 팔았습니다. 5년 내 부장 승진이라는 약속을 받고 제 아내가 상무이사와 바람 피우는 걸 눈감아줬죠.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장은커녕 더 비참한 처지가 됐어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약속을 믿지 마세요. 특히 당신을 이미 배신한 사람의 약속은요. 오늘 제 이야기는 15년 회사 생활의 끝입니다. 아니, 제 인생 전체의 끝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방 좌천 명령이 떨어졌어요. 처음엔 프로젝트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회사 상무이사와 6개월째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상무가 제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일 모른 척하면 5년 안에 부장 만들어준다고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현실을 택할 것인가. 결국 저는 현실을 택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제 미래를 위해서 자존심 따위 버리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장도 아니고 아내도 떠났고 아들도 저를 경멸하죠. 회사 사람들은 저를 비웃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신가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경고가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중에 눌러도 됩니다. 일단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42살 회사 15년 차, 저는 평범한 과장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서 나름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물론 화려한 커리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집에 월급 꼬박꼬박 갖다 줬습니다. 아내와 12살 아들을 위해서요. 최근 6개월은 좀 힘들었습니다. 맡은 프로젝트가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완전 실패는 아니었어요. 손익분기점은 맞췄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인사팀 차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박 과장님, 지금 본부장님 방으로 올라오시겠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15년 회사 생활하면서 몸으로 배운 게 있잖아요. 좋은 소식은 메일로 오고 나쁜 소식은 대면으로 온다는 것. 본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손이 떨렸어요. 본부장님은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본부장님은 한참을 말을 못하시더니 서류를 건네셨어요. 발령장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지역 지사 발령, 직급은 과장으로 동일. 하지만 이건 사실상 좌천이었죠. 본사에서 지방으로 가는 건 회사가 당신을 포기했다는 신호니까요. 왜 저를요? 본부장님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최근 프로젝트 실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건 팀 전체 책임 아닙니까? 그래도 과장이 책임자니까. 팀장님은요? 팀장님은 다른 프로젝트 맡으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저만 책임을 지는 거죠? 저는 따지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본부장님 표정을 보니 이건 협상 가능한 사안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위에서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발령일은 한 달 후였어요. 한 달 안에 지방으로 내려가든지 사직하든지 선택하라는 거였죠. 본부장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동료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밖에 나갔습니다. 식당에 갈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서 한강변에 앉았어요. 김밥을 먹는데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어떻게 말하지? 아내는 뭐라고 할까? 아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단신부임을 해야 하나? 가족 전체가 내려가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아내가 저녁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젓가락을 들다가 놓았습니다. 사실은 회사에서 발령이 났어. 어디로? 전남 지역 지사로. 아내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요, 왜요? 최근 프로젝트 실적이 안 좋았다고. 그게 당신 잘못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가 잘못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정됐어. 아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내가 혼자 내려갈까 생각 중이야. 아들 학교는요? 당분간 여기서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 그냥 운이 없었나 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 다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출근길이 지옥 같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 태도가 확 달라져 있었어요. 아무도 제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같이 담배 피우던 선배도 피하더군요. 회사란 게 참 냉정합니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 모두가 등을 돌리죠. 점심시간에 동기 하나가 찾아왔어요. 형, 커피 한잔 하자.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 혹시 최상무님이랑 무슨 일 있어? 최상무요, 무슨 일이요?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형, 좌천건이 최상무님이 직접 지시했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인사팀 차장한테 들었어. 최상무님이 형 이름 거론하면서 지방으로 보내라고 했대. 왜 최상무가 저를요? 나도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최상무님 지시라는 거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최상무는 우리 회사 실세 중 실세거든요. 사장님 오른팔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저를 좌천시키는 거죠? 저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업무적으로 충돌한 적도 없는데 친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최상무가 왜 저를 미워하는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3일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최악의 방식으로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가는데 2명의 직원이 세면대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저는 칸막이 안에 들어갔고 그들은 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야, 박 과장 좌천됐다며. 응, 전남으로 간대. 불쌍하긴 한데 뭐 그럴 만도 하지. 왜? 야, 너 진짜 몰라. 소문 못 들었어. 무슨 소문? 박 과장 와이프랑 최상무님이랑 그런 사이래.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진짜 확실해. 내 여친이 인사팀에 있는데 다들 안 돼. 헐, 대박. 그래서 박 과장 쫓아낸 거야. 그렇지 뭐, 당연히 눈에 거슬리잖아. 미친 부인이 바람 피우는데 남편이 같은 회사에 있으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소문일 수도 있잖아. 글쎄, 근데 부럽는데 연기 나겠어. 게다가 최상무님이 직접 좌천 지시했다며. 와, 진짜 드라마네. 박 과장은 알까? 모르겠지. 알면 가만히 있겠어. 두 사람은 손을 씻고 나갔습니다. 저는 칸막이 안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실제로 토할 것 같았어요. 아내와 최상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 아내 행동이 이상했던 것, 자주 외출하고 늦게 들어왔던 것,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렸던 것, 제가 스킨십하려 하면 피하던 것, 모든 게 설명이 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아내는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걸었을 때 아내가 받았어요. 왜 그래, 바쁜데?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집에 있는데 왜? 아내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나 지금 집에 갈게.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조퇴를 냈어요. 상사한테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온몸이 아팠으니까. 집으로 가는 길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소문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 아내를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제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걸.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저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일어서며 물었어요. 왜 벌써 왔어? 어디 아파?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죠. 물어볼 게 있어요. 아내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뭔데 그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최상무 아세요? 그 질문에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단 1초 만에 모든 게 증명됐어요. 그게 누군데? 회사 상무이사 최상무님이요. 아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모르는데 왜 갑자기?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가 거짓말이야? 진짜 모르는데.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에서 소문 다 돌던데요. 당신이랑 최상무랑 그런 사이래요. 아내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왜 당신 표정이 그래요? 왜 제 눈을 못 봐요?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할 만하잖아요. 최상무가 저를 좌천시킨 것도 당신 때문이죠.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12살 아들, 함께 꾸린 가정,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진짜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제부터요? 반년 전부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프로젝트로 정신없을 때 바람 피운 거네요. 아내는 계속 울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바빠 보였어.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그게 바람필 이유가 돼요. 나도 외로웠어. 당신은 회사만 생각했잖아.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일했는데요? 당신이랑 아들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좌천당한 거죠. 최상무가 저를 밀어낸 거고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런 거 아니라고 했어. 당신 아직도 그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아내는 더 세게 울었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느새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난간에 기대서서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 인생도 저렇게 흘러가는 건가? 15년이라는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건가? 회사를 위해 가족을 희생했는데 그 가족이 저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회사도 저를 버렸죠. 제게 남은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아내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왔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강을 바라보고 서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동기 친구였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뭐야? 형 어디야? 형수님이 나한테 전화했어. 형 찾는다고. 밖에 있어. 무슨 일 있어? 형수님이 울면서 전화하던데. 알아서 뭐하게 그냥 내버려둬. 형 지금 어디야? 나갈게. 한강이야. 한강 어디 정확히 어디야? 모르겠어. 그냥 다리 위. 형 거기 있어. 내가 지금 갈게. 친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친구가 달려왔어요. 형 괜찮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제 옆에 섰습니다. 형수님한테 들었어. 최상무 이야기. 그래. 형 많이 힘들지. 힘든 정도가 아니야. 미칠 것 같아.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일단 집에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집에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지. 형수님이 걱정하시잖아. 그 사람 걱정은 왜 해? 친구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 정신 차려. 지금 이러면 안 돼. 저는 친구를 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에 서 있어 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친구가 말했습니다. 형 일단 오늘은 우리 집에 가자. 아니야 괜찮아. 형 혼자 있으면 안 돼. 나 걱정돼. 저는 결국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친구 집에서 소주를 마셨어요. 한 병, 두 병 비웠습니다. 친구는 말없이 같이 마셔줬죠. 형 솔직히 말할 게 나라면 이혼해.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막상 생각하니까 막막해. 당연히 막막하지. 아들은 어떻게 하지? 아들은 형이 키워야지. 양육권 싸움해야 하나?
당연하지 형수님한테 맡길 수 없잖아.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말이야, 최 상무가 나한테 연락 올 것 같아. 왜? 회사에서 소문 난 거 알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무슨 조치? 모르겠어. 근데 분명 뭔가 할 거야.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과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최 상무님이 뵙자고 하십니다. 드디어 왔구나. 상무실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죠. 저만 몰랐던 겁니다. 10시 정각에 상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상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상무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을 최대한 굳혔죠. 상무는 서류를 덮고 저를 봤습니다. 박 과장 요즘 힘드시죠? 그 말에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상무님이 만드신 상황 아닙니까? 상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부른 겁니다. 무슨 말씀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상무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 과장 부인과의 일은 제 잘못입니다. 잘못인 줄 아세요. 알죠.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사과하러 부르신 거예요. 상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안을 하려고 불렀습니다. 제안이요. 네, 박 과장, 좌천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제안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무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좌천 취소하고 서울 본사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5년 안에 부장으로 승진시켜드리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모른 척 해주세요. 모른 척이요. 네, 저와 박 과장 부인 일을 모른 척하고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박 과장 커리어에 전혀 지장 없게 해드립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진심입니다. 박 과장 나이가 42살이죠. 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좌천 경력 붙으면 재취업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 범하신 걸 눈 감아주라는 겁니까? 상무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말이 과하시네요. 범하다니. 과하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상무는 책상에 팔짱을 끼고 기댔습니다. 박 과장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이요. 네, 이혼하시면 박 과장한테 뭐가 남습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양육권 싸움에 재산 분할에 회사에서는 좌천 상태 새 출발도 어렵고 상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제안을 받으시면 다릅니다. 5년 내 부장 보장하고 연봉도 지금보다 30% 올려드립니다. 부장 되면 연봉 억대 넘어요. 아들 교육비 걱정 없고 안정적인 노후도 보장되죠. 저는 상무를 노려봤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해결됩니까? 감정으로요. 상무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계약서 있습니다. 5년 내 부장 승진 보장과 연봉 인상 조건이 다 명시돼 있어요.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상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과장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감정적이죠. 제 인생이 박살났는데요. 인생은 박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세워드리겠다는 거죠. 상무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 과장 부인은 저와의 관계를 끝낼 생각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저희는 계속 만날 겁니다. 박 과장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아무것도 못 건지고 다 잃을 건지 아니면 최소한 커리어라도 챙길 건지. 상무는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오늘 당장 답 안 해도 됩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래는 안 합니다. 상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 과장 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 교육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책임집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왔지만 복도를 걸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상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5년 내 부장 승진, 연봉 30% 인상, 억대 연봉, 아들 교육비, 안정적인 노후, 그리고 상무가 한 말. 아내는 저와의 관계를 끝낼 생각이 없다. 어차피 끝난 관계라면 제가 뭘 지키려고 하는 거죠. 점심시간에 선배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제 입사 동기였던 김 부장님이었어요. 박 과장 밥 먹으러 가자. 우리는 회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김 부장님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는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사실 나도 다 들었어. 최 상무 이야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사가 참 빠르네요. 그게 회사지 뭐. 선배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박 과장 있잖아. 나도 그런 일 겪어봤어. 저는 놀라서 선배를 봤습니다. 선배님도요. 응, 한 7년 전이었나. 나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 선배는 담배를 비벼 끄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나한테도 제안이 왔지. 승진 대신 뭔가를 포기하라고. 선배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받아들였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장이야. 그리고 이렇게 먹고 살고 있지. 후회 안 하세요. 김 부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했지.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그런데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그게 현명한 선택이었더라. 왜요? 박 과장 우리 같은 사람한테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애들 학원비 내주나, 집 대출금 갚아주나. 선배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세상 참 더럽지. 근데 그게 현실이야. 이상과 현실은 달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배는 다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박 과장 솔직히 말해봐. 최 상무 제안 혹하지 않아. 혹해요. 솔직히. 그럼 받아들여. 하지만 자존심 가지고 뭐 할 건데. 박 과장 42살이야. 새로 시작하기엔 늦었어. 선배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해봐. 아들 생각해서라도.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갔습니다. 며칠 만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일어섰어요. 당신 어디 있었어? 연락도 안 되고. 저는 아내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따라 들어왔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당신 화난 거 알아. 근데 제발.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최 상무가 나한테 제안했어요. 아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이번 일 모른 척하면 5년 내 부장 만들어준대요. 아내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 정말이요? 응, 당신이 원하면 나 그만둘게. 그 사람이랑.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진심이에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걸.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인사했습니다. 아빠, 아들아, 아빠랑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아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만약에 지방으로 발령나면 어떻게 할래? 지방이요? 어디요? 전남 쪽.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엄마랑 여기 있을래요. 그렇구나. 학교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서요. 아빠 혼자 가는 건 괜찮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들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부모가 곧 이혼할 거라는 것도, 아빠가 지금 인생 최악의 선택 앞에 서 있다는 것도. 아들아, 아빠가 미안해. 왜요? 그냥 요즘 아빠가 너한테 잘 못해줘서. 아빠 괜찮아요. 아빠 바쁜 거 알아요.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상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이 되기 전이었지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상무는 제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시네요. 결정했습니다. 상무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결정이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상무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5년 내 부장 승진 확실히 보장해 주세요. 당연하죠. 그리고 제 아내랑은 진짜 끝내주세요. 상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과장이 원하신다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존심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상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답 없이 상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구역질이 났어요.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했습니다. 제가 방금 뭘 한 거죠? 자존심을 팔아버렸습니다. 15년 쌓아온 자존심을 돈과 승진을 위해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제안 받아들였어요. 아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네, 이제 좌천도 취소되고 5년 내 부장됩니다. 아내는 저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피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최상무랑 끝내요. 아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알았어. 진짜 끝낼 거예요. 약속할게. 저는 아내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좌천은 취소됐습니다. 저는 본사에 그대로 있게 됐어요.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거든요. 경멸 섞인 눈빛이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거래를 했는지.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자존심도 없나?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 나 같으면 절대 못해. 저는 들은 척 안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최상무와 끝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죠. 어느 날 제가 일찍 퇴근했는데 아내가 없었어요. 밤 10시가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친구 만났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할 자격이 있나요? 저는 이미 제 자존심을 팔았으니까요. 3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인사 발표가 났습니다. 몇몇 과장들이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인사팀에 전화했습니다. 제 승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인사팀 차장이 대답했습니다. 아, 박 과장님, 올해는 아니고요. 상무님이 5년 내 부장 만들어준다고 했는데요. 네, 5년 이내에 해드린다고 했지 오래 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상무실로 달려갔어요. 상무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왜 제 승진이 안 된 겁니까? 상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죠. 계약서에 5년 내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맞아요. 5년 이내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거죠.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사기 치시는 겁니까? 사기요. 계약서대로 하는 건데요. 상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박 과장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회는 올 겁니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제가 속았다는 걸. 상무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과장이었습니다. 승진은 없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최상무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갑자기 왜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혼하래.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상무님이 우리 이혼하고 재혼하자고 했어. 그래서요. 나 그렇게 하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그 사람 선택했잖아. 아내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내가 데려갈게. 저는 막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가 날아왔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과장이었습니다. 승진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회사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후배들도 저를 깔봤습니다. 어느 날 최상무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상무는 저를 보고 웃었어요. 박 과장 요즘 어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무는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참고로 제 와이프는 다시 전 남편한테 돌아갔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생각보다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재밌었지만. 상무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내가 돌아갔다고요. 최상무에게 버림받은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3개월 만이었어요. 여보세요. 오빠 나야. 왜 전화했어요? 미안해.
뭐가요? 다 내 잘못이야. 나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상무한테 차였죠. 아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나 정말 후회해. 오빠한테 돌아가고 싶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과장이었습니다. 후배들이 부장으로 승진하는 걸 지켜봤어요. 저보다 10년 어린 후배도 부장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어요. 아무도 저한테 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죠. 아들은 어느새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가끔 만났지만 아들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살아요? 뭐가? 아빠가 뭘 한 건지 나도 다 알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끄러워요,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이제 만나지 말아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이 나왔어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과장님 명퇴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부장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상무님께 여쭤보세요. 최 상무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회사로 스카웃됐다고 했어요. 저는 명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얼마 되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모은 돈도 이혼 과정에서 다 날아갔습니다. 저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나이와 경력 때문에 어려웠어요. 결국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하루 12시간씩 뛰어다녔습니다. 어느 날 택배를 배송하다가 우연히 옛날 회사 앞을 지나갔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 후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보다 10년 어린 김 부장도 있었어요. 김 부장은 저를 보더니 인사했습니다. 박 과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택배 배송이요. 아 그러시구나. 김 부장 눈빛에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더 비참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48살, 주름이 가득한 얼굴, 축 처진 어깨, 제가 뭘 위해 살아온 걸까요? 자존심을 팔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부장도 못 됐고 아내도 떠났고 아들도 저를 경멸하죠. 회사에서도 쫓겨났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자존심을 지키고 좌천을 받아들였다면 힘들었겠지만 최소한 제 자신을 잃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택배 일을 하러 가야 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침으로 먹을 삼각김밥을 사려고요. 계산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 과장님, 돌아보니 옛날 동기 친구였어요. 오랜만이다. 친구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많이 야위셨네요. 요즘 바빠서 택배 일한다며 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형 커피 한잔 할까? 저는 시간이 없다고 거절하려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았어요. 친구가 캔커피를 건네줬습니다. 형 요즘 어떻게 지내? 보다시피 이렇게 지내.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내 말 들을 걸 그랬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형 정말 부장 못 됐어. 응 상무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거야.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발 그 새끼 욕해봤자 뭐해 이미 끝난 일인데. 형수님은 어떻게 됐어? 상무한테 차여서 나한테 돌아온다고 했는데 거절했어. 그래도 형수님인데 더 이상 아니야. 그 사람도 저를 버렸어.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커피만 마셨죠. 형 아들은 만나. 가끔 만나는데 나를 안 좋아해. 당연하지 뭐 아버지가 저렇게 됐는데. 친구는 저를 봤습니다.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친구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형 이거라도 받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나 괜찮아. 친구는 억지로 제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힘들면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친구와 헤어지고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요. 저녁 8시쯤 마지막 배송을 끝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회사 근처를 지나갔어요. 건물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도 저 안에서 일했었는데 이제는 밖에서 바라만 보고 있네요. 원룸에 도착해서 샤워를 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우연히 회사 소식이 보였습니다. 최상무 관련 기사였어요. 최상무는 새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사진 속 상무는 여유롭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었었죠. 며칠 후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아빠, 나 대학 합격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연락한 게 몇 달 만이었거든요. 축하한다고 답장했습니다. 아들한테서 다시 문자가 왔어요. 등록금은 엄마가 낼 거예요. 아빠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아빠로 생각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원룸에서 소주를 마셨어요. 한 병, 두 병 비웠습니다. 취기가 올라오자 눈물이 났어요. 제 인생이 뭐였나? 42살에 내린 선택 하나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자존심을 팔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부장도 돈도 가족도 모두 잃었어요. 지금 제게 남은 건 후회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절대로 제 선택을 따라하지 마세요. 자존심을 팔아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더 큰 수치심과 후회만 남을 뿐이에요. 저는 지금 48살입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아버지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전직 회사원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야 해요. 이게 제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선택을 하지 마세요. 저는 자존심을 팔았습니다. 5년 내 부장이라는 약속을 믿고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부장도 가족도 존경도 모두 잃었죠. 지금 저는 48살 택배기사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선택을 하지 마세요. 인간의 약속은 믿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당신을 배신한 사람의 약속은, 자존심은 한번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이지만 이 교훈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지키세요.